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맞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빠만 직장 생활을 하시고 엄마는 가끔 부업 같은 걸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엄마가 정식 일자리를 구하게 되셨던 것이고요. 이제 나도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좀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래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출퇴근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만 그리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이 터졌습니다. 일터에서 엄마가 바람을 피우셨던 거예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자하고 눈이 맞은 엄마였고 놀랍게도 그 상대는 애 딸린 남자였습니다.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엄마가 바람났다고 가족들에게 스스로 이실직고를 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불청객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도록 불청객은 빌라 입구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 남편이랑 바람핀 윤명숙인지 윤말숙인지 아는 이 정신 나간 년아. 너 당장 나와. 안 그러면 내가 여기 빌라 집집마다 다 문짝 두드리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그 불청객은 바로 저희 엄마가 바람이 난 상대 남자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아랫집에 가서 놀고 있었죠.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아랫집에 가서 그 집 애랑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런 고함 소리가 막 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부엌 일을 하고 계셨던 아랫집 아주머니가 소란에 놀라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신 바람에 더더욱 선명하게 그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악스러운 내용을 접하시고 놀란 아주머니가 뒤로 돌아 저를 쳐다보셨는데 눈이 마주쳤던 그 장면이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너무 강렬했던 순간이었나 봐요. 어렸던 저는 어리둥절해하면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저 또한 열린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의 소란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린 제가 알아봤자 좋을 게 하나 없다면서 마저 그림놀이나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바깥의 외침은 계속되어 있었고 저는 아주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창문으로부터 멀어질 뻔했으나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엄마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허라, 네가 딸인가 보지? 그때 마침 저희 언니가 귀가를 했던 거예요. 빌라 입구에 다 왔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엄마 이름을 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 언니 성격상 절대 무시가 안 됐을 겁니다. 언니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어른에게 대들었어요. 열이 잔뜩 올라서 미친 듯이 그르릉거리고 왈왈 짖는 치와와 강아지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꼬맹이가 그렇게 대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이 오르고 기가 막혔겠나요. 가뜩이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찾아온 입장이었는데요. 당장에 저희 언니의 싸대기를 날리시더군요. 아랫집 창문에서 까치발을 들고 그 장면을 봤던 제가 비명을 질렀고 아주머니는 내려가서 상황을 말려야겠다며 후다닥 달려나가셨습니다. 몇 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그 상황이 진화가 됐었네요. 뺨 한 대, 머리통 한 대, 총 2대를 맞고 났던 언니의 눈에는 도끼가 올라와 있었고 얼마나 오래도록 씩씩거렸던지 모릅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무서워서 몸을 사렸었죠. 언니 앞에서 숨소리도 크게 안 내려고 노력을 했었네요. 엄마는 늦게 귀가를 하셨다가 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고개를 갸웃갸웃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운 거야? 그때 엄마의 목소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듯 가볍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아빠의 표정을 마주하신 엄마의 입이 조개처럼 꽉 다물렸죠. 또한 엄마가 귀가를 하시면 현관으로 총총 달려가서 인사로 올려왔던 제가 침울한 낯으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굳이 엄마가 캐묻지 않으셔도 스스로 알아차린 건 아마 떳떳하지 않은 행위를 벌여오셨기 때문일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마치신 엄마가 입가를 떨며 고개를 저으셨죠. 현정 아빠, 혹시 뭘 듣고 뭘 알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오해야. 내가 뭘 아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오해라는 건 뭐야? 당신을 믿어왔고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 전치가 된 기분이야.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현정 아빠, 당신답지 않게 왜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일단 진정 좀 해, 응? 진정을 하고 우리 대화를 하자. 이봐, 당신. 나를 더 골탕 먹이고 기만할 생각이라면 그만둬. 100번 양보해서 나를 배신할 수는 있다고 쳐도 애들을 생각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어떻게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책임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아빠는 말씀을 읽다가 울컥하셨고 그때 아차 싶은 기색을 띠시더니 저와 언니를 얼른 방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저희 자매가 같이 있는 것을 깜빡하시고서 엄마와 언쟁을 벌이신 게 민망하고 미안하다는 눈치였어요. 자식들을 방에 밀어넣고 나서 아빠는 다시 엄마와 언쟁을 이어가셨는데 애써 목소리를 낮추시려는 듯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창피하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계속 궁시렁거렸고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서 그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자칫 실수했다가는 언니한테 혼날 것 같더라고요. 간신히 잠든 밤이었고 아빠는 엄마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날 이후로 계속 기운 없고 멍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반대로 엄마는 덤덤해 보이셨지만요. 비단 아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충격을 받았는데 외가보다는 친가 쪽에서 반응이 거셌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는 고모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엄마의 머리채를 잡기도 하셨었어요. 내가 이래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역시 출신은 못 속이고 관상은 더 못 속인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지. 내가 너를 진작에 알아봤었어, 이거사. 고모는 눈에 뵈는 것이 없으신 듯 하였습니다. 그 기세가 대단해서 엄마는 그때 차마 고모한테 상대가 안 되었어요. 원래는 친할머니께서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어 하셨는데 외도 소식을 접하시고 너무 크게 분노하신 나머지 화병 나서 알아 누우셨기 때문에 고모가 대신 눈에 불을 켠 것이라는 비하가 있었네요. 친가에서는 과거 부모님의 결혼 당시 꽤 반대를 했었다는 사실이 이런 순간에 다시 보였습니다. 고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의 출신 같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빠와 비교했을 때 여러 조건들에서 차이가 크게 났었을 뿐이었죠. 아빠는 그 시절에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고요. 직장도 꽤 탄탄한 곳에 다니셨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주변에서 착하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오셨던 분이고요. 인상도 수더분하였죠. 친가는 형편이 별로 어려워 본 적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아빠 정도라면 1등 신랑감이라고 보아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엄마는 중졸 학력을 지니고 계셨어요. 원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셨었는데 외가 형편 때문에 이래저래 상황이 안 따라줘서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셨었고요. 성인이 되시기 전부터 일을 다니며 돈을 버셨습니다. 평범한 인상에 키가 좀 작은 편이셨고요. 웃을 때 눈가와 입가가 환하게 휘어져서 그 모습이 인상 깊고 매력적인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였네요. 두 분의 만남에 친가에서는 아빠 쪽이 100배 1000배 아깝다면서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하나 결국은 끝내 허락을 해주었던 것이고요. 그랬건만 엄마가 외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었으니 친가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외가에서도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면서 잔뜩 화를 쏟아내는데요. 하필이면 만나도 어떻게 유부남을 만나? 외도를 해서 누구를 만날 것 같으면 이왕지사 가정이 없으며 돈이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났어야지. 아무짝에 쓸모없게 시리 그딴 유부남은 왜 만나서 이런 사달을 내고 지랄이야? 외할머니께서 눈이 뒤집혀져서 마구잡이로 손을 휘둘러 엄마를 때리시며 그런 말씀을 쏟아내셨을 때 저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호출하셨었고 엄마는 혹시 자식을 데려가면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저를 같이 데려가셨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아예 저를 본체만 채 하셨죠. 잘못된 계산이었고 외가 식구들에게 가진 비난을 다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엄마는 저를 힐끗 내려다보시면서 이런 소리를 내뱉으셨어요. 괜히 데려왔네. 너는 참 도움 하나가 안 된다. 그 순간에 제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던 그 감각이
아직도 선연할 지경이네요.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더욱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양가에서 문매를 맞고 온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나고 모두가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무엇보다 바람난 남자의 부인이 보통 성질이 아닌 듯하였죠. 엄마는 잘리다시피 다니시던 곳의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둘러싸인 엄마는 꼬리를 잔뜩 말고서 정말 잘못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아빠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풀이 죽은 모습이었죠. 생각지도 못하게 외도를 들키셨던 그때에는 오히려 덤덤한 모습을 보이셔서 아빠를 더 비참하게 만드셨던 분이 엄마인데 상황들이 너무 당신께 불리하게 돌아가서 그랬던 것일까요? 갑자기 처연하고 불쌍한 얼굴을 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대신으로 상처를 받은 게 전혀 안 아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아무 죄도 없는 자식들을 생각하자면 차마 이 가정을 깰 엄두가 안 난다. 애들한테서 어떻게 엄마를 빼앗아 아직 그렇게나 어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아빠는 몇 날 며칠 깊은 밤마다 한숨을 그렇게나 내쉬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전혀 안 즐기던 분이셨는데 그 무렵에는 혼자서 술도 드셨어요. 안주는 냉장고에 있던 아무 반찬이나 하나 꺼내서 그걸 벗삼아 술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혼자 술을 드시는 처량한 모습과 슬픈 혼잣말들을 밤에 자다가 깨어났었던 저는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었네요. 그렇게 어영부영 찢어진 곳을 대충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가족일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사라지는 평생 한 가족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듬해 엄마가 또 바람을 피우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들켰는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 저희 가족하고 잘 알고 지내지 않았던 이웃의 아주머니, 아저씨 부부가 알려주셨어요. 그 아저씨의 건너 아는 사람의 사촌 동생하고 저희 엄마가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들통이 나다니 꼬리가 길면 어떻게든 밟히는 법인가 봅니다. 그걸 알게 되신 아빠의 심정이 어땠겠나요? 이런 결혼 생활에 아무런 신뢰가 남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이번에 또 들키자 엄마가 아예 당당하게 나오셨다는 대목이에요. 그래, 우리 이혼해. 이쯤에서 갈라서자고. 당신은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입에서 이혼이라는 소리가 그렇게나 쉽게 나와? 당신은 정말 알면 알수록 최악이구나. 최악이니까 그냥 이혼해. 나도 이제 결혼 생활 더 유지는 못하겠으니까. 이제는 아예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구나. 정말 대단하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내 자식들 절대 당신 같은 엄마 손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면 그건 각오해야 할 거야. 그러셔? 당신이야말로 지금 그 발언 책임지고 지켜야 할 거야. 나중에 되어서 나한테 애들을 맡기겠다느니 하면 나 정말 난감할 것 같거든. 저는 제가 알아봤던 엄마가 맞으신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었던 듯 싶어요. 자식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빠는 이제야 엄마의 진정한 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다며 분개하신가 동시에 미치게 속상해 하셨습니다. 외가에서는 난리가 나서 뭔 이혼이냐며 당장 정신이나 차리고 똑바로 살라며 엄마에게 맹공을 퍼부었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막 나가기로 결심한 듯 보였네요. 그리고 친가에서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엄마의 행태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들킨 두 건 외에도 분명히 과거에 또 외도 전적이 있었을 게 틀림없다고 추측을 했거든요. 안 들킨 만행들이 몇 가지일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와 어떻게 더 살겠냐면서 친가 집안 식구들이 다 아빠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때 엄마와 빠른 이혼을 추진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엄마에게는 이렇다 할 개인 재산이 없었죠. 양육권 합의도 진작에 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두 분의 이혼 과정이 수월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자매는 멍하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결정했으면 자식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의 이혼을 자식들이 좋든 싫든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엄마가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생각까지 겹쳐져서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웠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저는 한껏 움츠러들었고 의기소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엄마가 처음 외도를 요란한 방식으로 들키셨던 그날 이후로 쭉 저는 동네에서 지나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왔었고 학교에서도 혹시나 저희 집에 이야기가 나올까봐 항상 조마조마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그랬던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더욱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내성적으로 표출해했던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요란하게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언니의 입버릇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으며 말끝마다 욕을 달고 다녔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원망을 해댔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짜증을 일삼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 가정의 자식이 되어야 하냐면서 불만이 상당했어요. 현정이 너 자꾸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굴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아빠나 살해. 아빠나 똑바로 살아. 뭐야? 이 녀석이 어디다 대고 눈을 그렇게 부라리고 말을 함부로 해?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게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야. 됐어? 언니는 싸가지 한번 더럽게 없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고 아빠의 한숨이 깊어만 갔습니다. 버릇없고 막 나가고 말도 거침없이 내뱉는 언니 때문에 아빠가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따지고 보면 전부 엄마가 잘못을 하신 것이었고 아빠가 피해자인데 자식들까지 다 떠맡아서 이렇게 마음고생까지 하시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5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이보다도 더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성격이었죠. 자매가 극과 극이었으니까요. 저는 소심하고 유약해서 언니에게 대드는 건 꿈도 못 꾸어봤고 그래서 언니를 말릴 수는 없었지만 대신에 제가 아빠에게 더욱 잘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자연스레 아빠를 위해서 효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는 종종 엄마 이야기를 입에 담았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랬고 아빠는 엄마보다 못하다면서 그런 악담까지 했었으나 저는 엄마 이야기를 전혀 안 했었네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굴었던 것은 아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저의 머리를 친가 식구들이 기특하다며 쓰다듬어 줬었죠. 그나마 제가 있어서 아빠가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라고 친척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저는 제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서 많이 뿌듯했었네요. 언니 때문에 이래저래 집에서 돈도 많이 나갔었어요. 워낙 언니가 헛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요. 공부는 뒷전이었고 놀기만 좋아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는 그렇게 남자를 밝혔었네요. 얼마나 다양한 남자친구들을 사귀면서 만나고 다녔던지 모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대학교 오빠를 만나고 싶다 이런 헛소리를 일삼더니 어느 날 자퇴를 하겠다고 그랬었죠. 어차피 학교에서 쓸모있는 걸 배우지도 않는데 더 다녀서 뭐해? 시간 낭비, 돈 낭비야. 학교 다닐 바에야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 되지. 언니는 그런 철없는 소리를 내뱉었고 그때 아빠가 무척 화가 많이 나신 모습이었어요. 아빠하고 언니는 고등학교 자퇴 문제를 두고 대판 싸웠었고요. 그 사이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존재감마저 지워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뜯어 말리고 또 말려서 언니가 고등학교를 중도에 때려치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가출을 2번 했었네요. 아빠는 통제도 안 되고 온통 사고만 치는 언니 때문에 당신이 빨리 늙는 기분이라며 힘들어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만 굴어야 하고 뭐든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 시달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어디를 가면 어른들로부터 여자애는 이래야지라는 칭찬을 받는 게 성공이라 여겼으며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법이 없었어요. 불쌍한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의 칭찬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제가 필수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돌아가는 머리를 부여잡고 책상 앞에서 괴로워하던 나날이었죠. 언니는 끝까지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 임신을 했었거든요.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했던 언니는 대학도 안 다녔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아깝게 날려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다하다 임신까지 해버리더라고요. 상대는 언니보다 고작 2살 연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었으며 아무런 미래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당장 결혼하겠다는 언니를 보며 아빠가 좋아하셨을 리 만무했고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언니는 이미 임신까지 한 걸 어떡하냐면서 결혼식을 빨리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연락할 거야. 그래서 엄마 보고 내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할 거야. 내 결혼식인데 우리 엄마가 빠지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망발을 내뱉어서 아빠를 괴롭게 만들었고 저는 숨이 턱 막혀왔어요. 제 친언니지만 이해가 안 되고 한심해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결혼식에 부르겠다는 언니는 마치 결혼식 비용을 아빠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본인은 목돈 하나 마련해 놓은 게 없었으면서 말이죠. 친가 식구들은 당장이 들고 일어났으며 언니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사고만 치고 온 집안 식구들의 속을 썩여오더니 임신까지 덜컥 해버린 것도 화가 나지만 그것보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멋대로 엄마를 결혼식에 부르겠다는 그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괘씸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 결혼해서 살도록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고 난 뒤에 연을 끊으라고 친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아빠한테 말을 했었어요.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차마 결혼식 비용을 안 대주실 분이 아니니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되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 두는 것으로 친가 식구들이 방안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때 친척들이 저를 붙잡고 한 소리들이 있었는데요. 현영아, 너는 절대 네 엄마나 언니처럼 되지 마라. 너는 그러면 안 돼. 넌 대학부터 잘 가서 네 아빠한테 꼭 효도해야지. 현영이 너라면 꼭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거지? 그건 바로 제가 반드시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만은 절대로 아빠를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고 다들 입을 모았어요. 저는 그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알겠다고 대답을 다 드렸었죠. 언니는 그 유난을 다 떨어놓더니 상대 남자하고 크게 다투다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바람에 유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없던 것으로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학교로 찾아온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든 엄마를 찾아 연락을 했었더라고요. 결혼식에 모시려고 말이죠. 그 결혼 자체가 엎어졌으나 언니를 통해 제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셨던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마주한 엄마가 애틋하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웃으실 때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런 웃음을 지으시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영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야? 엄마가 우리 작은 딸 대학 붙을 때까지 잘 돌봐줄 자신이 있는데 엄마도 앞으로 같이 살면 안 될까? 현영이 네가 아빠한테 말씀 좀 잘 드려봐 주라. 그럴 수 있지? 너도 엄마 보고 싶었잖아. 어쩌면 엄마랑 다시 같이 살 수도 있어. 네가 말만 잘하면 돼.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동안 제가 그리웠을 수도 있고 보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돈보다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요. 엄마가 돈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이상하리 마치 잘 보였어요. 아빠에게 곧이곧대로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화를 꾹 눌러 참는 무서운 아빠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서 저는 속으로 벌벌 떨었었죠. 며칠 뒤에 학교로 엄마가 다시 찾아오셨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 뺨을 치셨어요. 그러더니 도움 안 되고 쓸모 하나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중얼거리시고는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그렇게나 못마땅하셨던 모양이에요. 엄마에게서 뺨을 맞고 며칠간 악몽을 꿨던 저는 결국 수능 시험도 망쳤습니다. 나약한 저에게 걸맞은 결과였죠. 객관적으로 나쁜 결과는 아니었기에 썩 괜찮은 대학들을 갈 수 있었으나 친척들은 당연히 제가 재수를 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능 때 아쉽게 미끄러졌으니 당연히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친척들이 말을 했고 아빠는 저에게 재수학원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저는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런 선택을 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죽기보다 재수생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싫다는 말을 못하고 1년을 재수생활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또 망치면 진짜 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서 긴장과 부담으로 소화불량과 만성 두통을 앓아가며
재수 생활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래도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었어요. 다들 저에게 믿고 있었다면서 대견하다는 눈빛들을 보내왔었고 그것으로 저는 된 거라고 여겼었죠. 특히나 아빠가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거든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절대 아빠를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었네요.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친할머니께서 쓰러지셨었죠. 저는 학교를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도 친할머니께 꼬박꼬박 찾아가서 얼굴 뵙고 안부 전해드리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아빠가 일이 무척 바쁘셨거든요. 아빠 대신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친할머니를 뵈러 다녔던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지하철에서 자고 공부하고 그랬었네요. 그때는 그래야만 하는 줄 생각을 했었고요. 대학 졸업 직후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이 전부 저를 향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손녀로서 효도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또 그 칭찬을 받고서 안도를 했었네요. 언니는 미용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라고 그러더니 고작 몇 달 살아보고서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한다고 난리를 쳤었죠. 하지만 곧 임신이 밝혀져서 이혼은 흐지부지 되었고요. 저의 첫 조카가 태어난 이후 형부는 미용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미용실 사정이 어려워져서 거기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형부는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하였죠. 당연히 언니도 아이를 품에 안고서 함께 갔습니다. 형부가 집안의 막내이십니다. 그리고 위로 누나만 셋 있으시는 분이고요. 그 말은 저희 언니에게서 시누이만 셋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언니는 졸지에 시누이들에게 포위당하듯 둘러싸여서 나이 지긋하게 되신 시부모님을 수발하며 사는 며느리 신세가 되었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딴 지방 도시에 같이 내려오지도 않았어. 언니는 다 때려치우겠다고 했었으나 임신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스스로 무덤을 팠는데 누구를 탓하겠나요? 언니는 이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그저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생이 불같고 참지 않고 막 나가는 성격의 언니였으나 시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둘러싸여서 사는 환경에 놓여 있으니 혼자서 다수를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말을 예쁘게 할 줄 모르고 수틀리며 어른에게도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언니였건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그런 나쁜 성미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죠. 미용사 일을 했었던 형부는 갑자기 웬 농사 짓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태평한 분이셨기에 언니는 그 어떤 울분을 터뜨려도 들은 척 만척하시면서 먼 산이나 쳐다보시고 하늘이나 올려다보셨다고 하네요. 언니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셈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안의 골치였던 언니가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언니와 정반대로 살았던 저는 대학을 나와서 꽤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꽤 아는 곳이었네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직장 생활을 처음에 적응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 어린 여자 신입사원 성격마저 조용한 편이니까 모두가 저를 만만하게 봤거든요. 제가 착하게 군다고 해서 상대 또한 착하게 나와준다는 법은 없으니 오히려 제가 손해를 더 보는 상황이 쉽게 놓인다는 것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았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둘 엄두도 못 냈어요. 직장 자체는 객관적으로 좋은 곳이니까 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자 했었지 일터가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자세였죠. 게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저를 아빠가 무척이나 뿌듯해하셨거든요. 우리 현영이 하나 보고서 산다. 현영이 너는 이 아빠가 사는 보람이야. 네가 없었으면 나는 삶의 낙이 없었을 거다.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제 존재의 이유 같았고 그럼으로써 저의 가치를 확인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모래성 위에 쌓여진 것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제 자신의 안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전부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진짜 저 자신을 위한 과정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제 스스로를 속이고 포장해봤자 허탈한 감정을 없앨 수가 없어서 점차 우울해지더군요. 자연스레 우울함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는데 언니가 전화로 하소연을 해댔었어요. 감옥에서 살아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면서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게 사는지를 하소연해댔었고
가만히 들어주었던 저는 딱 한 번 이렇게 말했었죠. 언니, 나도 요새 많이 힘들어. 그랬더니 언니가 얼마나 크게 짜증을 냈던지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끼어드냐고 하면서 저는 어차피 알아서 잘하는 애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혼자 회복하고 힘을 내면 될 일 아니냐며 쏘아 붙였습니다.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때 제가 언니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았던 순간이었네요. 엄마뿐만 아니라 언니 역시도 저와는 피를 나눈 친가족이지만 남보다 더 멀고 전혀 서로 닮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인정되었습니다. 일상을 지내며 즐거운 일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래 아는 저를 향해서 주변에서는 연애라든지 결혼 같은 것을 권해주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타당했지만 저는 저 같은 성격은 쉽게 이용당할까봐 선뜻 진지하게 남자를 만나는 게 망설여졌었네요. 게다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엄마의 다른 면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끝내 이혼을 하셨던 것을 떠올리면 결혼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배신을 당할 것만 같았죠. 그랬던 제가 누군가를 만나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데 차도가 없어서 한번 나를 잡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셨거든요. 그런데 암이었어요. 아빠라는 존재 옆에 암이라는 병명을 붙이고 다니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될 것 같았어요. 상상만 해보아도 무서웠습니다. 그런 저를 꿰뚫기라도 하신 것인지 아빠는 당신 역시도 무섭다고 하였어요. 내가 죽고 나면 현영이 네가 어떻게 지낼지 그게 걱정이구나. 남겨질 너를 생각하면 죽는 게 정말 무섭다.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해볼만 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꼭 힘내서 나으셔야 돼요. 건강히 나으셔서 제가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죠. 그래, 우리 현영이가 짝을 만나는 것도 봐야 하는데. 현영아, 혹시 네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거든. 지체 없이 놓치지 말고 결혼해라. 얼른 네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너도 네 인생이라는 게 새로워지고 든든해지지. 그 이전까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으셨던 아빠였는데 암을 선고받으시자 생각이 변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벌써 마지막을 각오하시고서 저에게 결혼을 권하시는 것일까봐 두려웠었죠. 하지만 아빠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고 모든 치료 과정을 받으며 견뎌내고 또 견뎌내셨습니다. 절망 사이에서 점점 희망이 피어올랐고 그러던 중에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자신이 유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남자를 볼 때는 착한 성격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정말로 순한 사람이었고요. 인상도 착해 보여서 아빠 역시도 사윗감으로 괜찮게 보셨었죠. 남편이 3남매인데 위로 시숙과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그때 이혼한 지 5년이 되었어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가며 지내고 있었죠. 예전에는 날씬했다고 들었는데요. 외출을 삼가며 움직임이 적어져서 그런지 살이 통통하게 찐 몸이었어요. 저는 시누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괜스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무너지는 거, 그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았거든요.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우리 누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줘서 정말로 고마워. 시누이를 안쓰럽게 여긴 저를 보며 남편은 고마워했었죠. 시댁이 주공 아파트였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방이 2개인데 작은 방은 시아버지 혼자 쓰셨고 종종 그 안에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큰 방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썼는데요. 주무실 때만 시어머니께서 들어가셨고 계속 거실에 나와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실이 시어머니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었네요. 큰 방은 시누이가 계속 틀어박혀 있는 곳이었고요. 시숙은 다니는 직장 근처의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전문대를 나온 시숙은 계속해서 일만 하며 지내왔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장남을 기특해 하셨고 애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큰애가 대학 나와서부터 쉴 틈 없이 일을 다녔어. 못난 부모 만나서 가족들 위하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돈을 그렇게 벌면서 살았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큰애. 내가 항상 미안하지. 나는 우리 큰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나고 그래. 시어머니께서는 시숙을 큰애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나이가 그때 30대 후반인 시숙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제 남편은 작은애라고 부르셨고요. 나는 작은애가 너무나도 멀쩡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이게 그렇게나 신기하고 행복하구나. 이게 바로 자식 낳고 키우는 맛인가 싶어. 작은애가 너무나도 잘 자라주었어. 아주 대견해. 옛날에 그때 대학 보내기를 잘했었지. 대학 가고 싶다는 거 안 들어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그랬다면 작은애가 너처럼 멀쩡히 대학 잘 나와서 직장 다니는 여자도 못 만났겠지? 아휴, 생각만 해도 무섭네. 예전에 시아버지께서는 대학은 뭔 놈의 대학이냐며 갈 거라면 학비 안 드는 전문대나 가서 바로 취업하라고 남편을 혼내셨다네요. 하지만 남편은 대학 욕심이 강했었고 시어머니께서 그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든 4년제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만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남편이 스스로 벌어서 학비를 마련했었고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루도 안 쉬어봤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살맛 나고 숨통 트이는 기분이라면서 감격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구석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우리 큰애도 얼른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너 혹시 네 주변에 소개를 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니? 네 대학 동기라든가 직장 동료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숙에게 제가 여자를 연결해줬으면 하고 바라시더라고요. 저는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가 시어머니께서 이 사안에 상당히 진심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사실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실토를 했습니다.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인간관계가 좁고 친구도 거의 없다고 알려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한 눈빛을 보내시면서도 여자가 쓸데없이 목소리 크고 주장 내세우고 그러는 것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 훨씬 낫다고 해주셨습니다. 아휴, 우리 집 딸년도 너처럼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들 둘은 호칭이 큰애, 작은애였는데 딸은 호칭이 딸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혀오고 콱 죽고 싶어진다고 하셨었죠. 저희 부부의 신혼집은 신축 빌라가 월세 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았기에 일단 그곳을 첫 시작에 터로 잡았습니다. 월세로 2년을 사는 동안 신중하게 아파트 매물을 알아보기로 하였죠. 남편은 분쟁이나 분쟁 일으키는 것을 딱 싫어했고 싸울 바에는 본인이 한 수 접어주고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었고요. 조용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잘 사니까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보람을 느끼는 기간은 무척이나 짧았습니다. 분명히 상태가 좋아지셨던 아빠였어요.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셨었고요. 그랬건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료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 믿겨서 무슨 착오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의 상태를 보니 착오가 아니더군요.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친척들도 모두 비통함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언니는 그때 연락이 안 됐어요. 형부가 난감해하며 말하기를 언니가 집 나간 지 일주일째라고 했습니다. 행방불명이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의 공사 현장에 일하러 와 있던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았다네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숨을 쉬었고 아빠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언니가 독감에 걸렸다는 식으로 둘러댔었네요. 하지만 아빠는 전말을 짐작하신 눈치였고요. 아빠 명의 아파트 한 채,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정이한테는 안 돼. 재산 같은 거 줘봤자 현정이는 정신 못 차리고 인생을 더 망칠 거야. 저한테만 물려주겠다고 하셨으며 고모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아빠는 당신 때문에 제가 항상 착한 딸로만 억지로 살았던 것 같다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후회되고 미안하다는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빠가 숨을 거두셨을 때 저는 세상에 떠나가라 울었고 다 울고 나자 이상하게 속이 허하면서도 후련하고 정신이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두고 시댁에 둘러싸여 살면서 바람까지 난 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유산 문제 같은 건 잘 몰랐어요.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서 언니의 몫으로 800만 원 정도가 갔다는 거 그것만 알았고요. 관련해서 지식, 상식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니는 툴툴거리기만 할 뿐 의심은 못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찾아오셨던 엄마는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언니 쪽은 얻어낼 게 없다고 여기신 모양인지 저한테 달라붙으셔서 제가 당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에게 자식의 도리를 내세우셔서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고모가 도와주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네. 야, 너 한 번만 더 현영이한테 찾아오면 너 그때는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장 112부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뻔뻔하게 짝이 없었던 엄마는 고모의 입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시며 그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너무나 갑작스레 보내드리고 말았다는 생각으로 아직 슬픔을 추스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가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시숙이 선을 봤던 게 잘 됐고 곧 장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굳이 신이 나서 저한테 그러셨어야 했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우리가 이해해드리자. 우리가 착하고 마음씨가 넓으니까 이해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런 식이었죠. 우리가 참는 게 능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은 괜찮지, 당신은 다 좋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멋대로 제가 다 괜찮아하고 다 좋아한다고 판단을 내렸었죠. 뭐든 좋게 넘어가고 싶어하는 남편을 잘 알았지만 어쩐지 유독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종의 예감이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전에 없이 묘한 눈길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시더군요. 그래, 이 정도면 너희는 수준에 딱 맞아. 살기 좋네. 아파트는 큰애한테 양보하면 되겠어. 그러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남편을 쳐다봤고요. 남편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다는 눈치로 머쓱한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는 빌라에서 몇 년 더 살아도 되지 않겠니? 아파트는 큰애한테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요? 설마 저희 아빠가 남겨주신 그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그거 10억은 한다면서? 우리 큰애가 지난 세월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을 다해왔는데 이제 누릴 때도 됐지. 그 집 우리 큰애 신혼집 하도록 해주자. 큰애가 장남인데 그 정도 아파트는 해와야 면이 서지. 어이가 없어서 자꾸 남편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다 채우면 이사를 갈 생각만 있었지. 아빠가 남겨주신 그 집으로 저희 부부가 들어갈 거라는 상의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멋대로 저희 부부가 그 집으로 갈 계획을 철회하고 시숙한테 양보를 해야 한다고 여기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양보하자. 우리 형이 고생 많이 한 거 당신도 다 들어서 알잖아. 누구 멋대로 양보를 한다 만다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그때 버럭 외침이 제 입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큰 소리를 내는 걸 전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서 소리를 질러? 어디 어른 앞에서? 너는 그 아파트를 남도 아니고 네 시숙이 신혼집으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싫니? 실망이구나.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셔봤자 제 마음 돌리실 수 없어요. 그 집 아빠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에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는데 제가 왜 그 집을 내어드려야 하나요?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상식? 이것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가방끈 좀 길고 직장 좀 번지르르한 데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속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배운 것 좀 있다고 건방지게 구는 모양인데 네가 아주 혼쭐이 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코웃음을 쳤고 그러자 열받으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막말을 계속 쏟아내셨어요. 시누이는 폐인처럼 사는데 저는 멀쩡히 사회생활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러시면서 많이 누리고 있는 제가 양보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싫다고 그랬죠.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치신 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이게 자꾸 버릇없이 굴어? 네 애비 죽어서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얼른 정신 차려라.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입모양으로 죄송하다고 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결심이 딱 섰어요. 제 인생 제가 주인이 돼서 앞으로는 멋지게 살아보겠다고요. 끌려가는 것은 이제 사양이었습니다. 너나 네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네 형 결혼할 때 네가 알아서 돈 보태줘. 나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당신 왜 이래? 내가 아는 사람 맞아? 참고로 난 이혼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니까 알아두고.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저는 남편에게 차갑게 선언한 뒤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고요. 미친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며 저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드셨고 남편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쳐주신 덕분에 신고도 더 잘 됐던 것 같네요. 경찰들이 집에 왔을 때는 제가 시어머니와 옥신각신하느라 머리가 산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일부러 저는 시어머니께 반격을 안 했었고요. 정말로 경찰이 왔잖아. 세상에 이걸 어쩜 좋아? 저는 맞아서 힘이 하나도 없는 척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잡아 끌자 남편이 울먹이며 열심히 해명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효자 남편의 모습 덕분에 미련 한 줌이 안 남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제가 병원에 가서 당장 진단서부터 끊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놀라서 겁을 먹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에 문외한인 언니를 보며 깨달은 게 있었죠. 상식과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를 잘 모르면 쉽게 돌아서서 포기한다는 점이요. 고모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깜짝 놀라서 잠적을 하신 엄마를 보면서도 느낀 점이 있었고요. 그랬던 것들이 모여서 시댁 식구들로 하여금 제대로 겁을 먹게 하고 수월한 이혼을 해낸 것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빠른 이혼만 해주면 시어머니께 맞았던 일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흐느끼면서 그렇게 해주더군요. 아무래도 이 남자는 평생 그러고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해갔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면서 활기차게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나뿐인 딸이라 참으로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거 안 시켜준 적 없고 그림이든 음악이든 돈 생각 안 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다행히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못 사는 편은 아니라 저 역시 딸한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좋은 거라고는 다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적 무척 아프게 태어나가지고 저는 의사한테 딸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딸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어찌저찌 무사히 이번에는 넘겼구나 하는 안도를 하면서도 내심 내년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완전하게 건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어떠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동이라서 소중한데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이 헤어질 수도 있었던 딸이 이렇게 굳건히 버텨서 살아줬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딸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냐오냐 키워도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봅니다. 해달라는 거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 누굴 만나도 신경 쓰질 않아서 그런지 나중에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남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 성에 차지를 않는 녀석을 데려왔는지. 치과 의사라는 점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고 대학 가서도 게으름 부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요새 의사가 뭐 한두 명인지 저희 때도 아니고 지금이야 의사라고 해서 아주 축혀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자기 혼자 개업해가지고 제대로 이름 날리는 치과 아니면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이 버는 돈은 거기서 거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면 개업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기는 했는데 저희 집 형편이 개업까지 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래요. 실례지만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아버지는 작은 문방구를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저는 여러모로 딸이 저희 집과 사정이 맞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사위는 가난해 보였죠. 개천에서 용이 나긴 하는구나 싶었지만 솔직히 치과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제 딸보다 나은 게 하나 없었습니다. 나이도 딸보다 3살 정도가 많았고 그렇다고 잘생기거나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야 지금 이렇게 한두 번 얼굴 보는 거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엄마가 보기에는 그 남자는 네 짝으로 안 맞는 것 같다. 봐줄 만한 점이 하나 없는 것 같더구나. 집안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딸은 제 예상보다 그 남자를 무척이나 좋아했나 봅니다. 엄마, 나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펴봐주면 안 돼요? 엄마가 아직 그 사람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아니, 겪어볼 게 뭐 있어. 조건이 그저 그런데 엄만 성에 안 차. 솔직히 딸이 그렇게까지 간절한 모습은 처음 봐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뻔하기는 했지만 이미 첫인상에서 별로인데 굳이 2번, 3번 더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그 남자애가 벼락부자라도 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너 엄마 말 제대로 들어. 걔처럼 가진 것도 뭣도 없는 애랑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너 결혼하면 엄마가 어느 정도 지원이야 해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너랑 남편이랑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남자애가 돈을 벌어봤자 너보다 더 벌 것 같아? 나중에 애도 낳고 그러면은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애 키우고 너네 생활비 하면서 저축은 또 어떻게 하려고? 남들이야 치과 의사인 사위면 그래도 못해도 몇백은 벌 테니 봉 잡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 딸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지금은 딸 이름으로 학원까지 하나 차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젊은 나이에 원장으로서 애들 음악 가르치고 있었고요. 딸 아래로 달린 선생님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과 의사라고 해도 그냥 남의 병원에서 일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제 딸 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수입뿐만 아니라 딸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였고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저 집 나갈 거예요. 뭐? 뭘 하겠다고? 집 나가 살림 차리겠다고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한 번에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그런 식으로 강수를 둘 거라고는. 몇 날 며칠을 저랑 그 문제로 싸우고 다툼을 반복하자 결국 딸은 제가 결혼 허락을 안 해주면 집까지 나가겠다더군요. 설마 진짜 나갈까 싶어서 지켜보니까 정말 저 보란듯이 짐을 싸서 아예 신발까지 신을 기세로 현관에 나가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해도 자꾸 어렸을 때 딸이 아팠던 것만 생각나고 설마 진짜로 나가가지고 혼자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급하게 딸을 말렸어요. 알겠다, 알겠어. 엄마가 졌어. 한 번 더 보마. 그럼 됐지? 엄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남자애를 몇 번 더 봐야 했죠. 아니나 다를까 보면 볼수록 뭐가 괜찮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딸아이 성화가 너무 엄청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준다고 홍삼 세트 사왔어요. 엄마, 오늘 영화 같이 보러 가요. 어찌나 절 데리고 나가려 드는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몇 번을 보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했죠. 이미 딸아이는 제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거 허락했을 때 사실상 결혼 허락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차마 결혼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말에 신나서는 웨딩홀이며 드레스며 알아보는데 참 부모 눈에는 차지도 않는 남자가 저렇게 좋은가 싶고 하지만 막상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위에 대한 제 인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극성인 엄마라서 딸이 성인이고 이제 결혼까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혼집에 장모님 오는 거 좋아하는 사위가 누가 있겠어요. 반대로 저희 딸 사는 집에 사돈어른이 찾아온다고 하면 저라도 기분이 별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위를 잘 구슬려서 가끔이나마 딸 얼굴이라도 보러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아무 때나 좋으니까 편하게 저희 집에 오세요. 나야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주 가면 좀 불편하지 않은가? 정은이랑 사귈 때 장모님이 정은이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정은이 어렸을 때 엄청 아팠던 것도요. 장모님 입장에서 계속 같이 살던 딸이 떨어져 사는데 걱정이 안 되실 리도 없고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티는 안 냈지만 그 대화로 사위에 대한 점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혹시나 빈말일까 싶어서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분간없이 찾아갔는데 집에 있을 때면 사위는 언제나 한결같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고 오히려 딸이 더 나서서는 부부끼리 오붓하게 좀 있으려 그러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자주 와?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 옆에서 장모님이 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라며 제 편을 들었고요. 집에 가서 사위 하는 걸 봐도 딸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 강서방은 원래 저렇게 집안일 자주 해? 원래는 혼자서 하겠다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까 봐. 그래. 딸한테 슬쩍 물어봐도 똑같았죠. 그렇게 거의 주에 몇 번씩은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사위네 가정 형편이랑 그런 외적인 것들만 보고서 너무 빠르게 사위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몇 번 더 생각을 해봐도 사위보다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남자야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금 사위만큼 딸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할까 싶고 강서방, 내가 지금 강서방이랑 정은이 사는 동네에 괜찮은 곳 알아봐뒀으니까 몇 달 뒤에 거기서 치과 운영할 준비해. 네? 아이도 생길 거고 편안히 살면 좋을 테니 내 성이라 생각하고 받게. 그래서 큰맘 먹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겸 사위네 치과를 개업해 주었습니다. 이게 병원 개업하는 것도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느니 어쩐다느니 해서 알아보느라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냥 사위한테 이야기했으면 빨리 끝났겠지만 그래도 사위가 그동안 딸한테 잘해주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깜짝 선물처럼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저 혼자 알아보고 진행했습니다. 사위는 당연히 깜짝 놀랐고요. 장모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장모님이랑 정은이한테 더 잘할게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좀 뿌듯했고요. 사위 하는 걸 보면 병원 차려줬다고 해서 갑자기 소홀해질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해준 만큼 제 딸한테 더 잘해줄 사람이라는 어떠한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을 차려주고 몇 달 동안 가끔 딸한테 잘 지내냐고 전화를 걸면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둥 아주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을 하길래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라며 콧방귀를 뀌면서도 내심 사위가 제가 본 그대로구나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딸아이에 관한 것은 완전히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바빠서 한동안 딸한테 연락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연락을 하려는데 어쩐 일인지 딸아이랑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예, 정은아, 바쁘니? 엄마, 요새 학원이 바빠. 미안해. 연락 못 받아서. 아니야, 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리 처져 있니? 어디 아픈 데 있는 거야? 아프긴 아주 쌩쌩해. 엄마, 나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이제 끊어야 해. 아, 알겠다. 거의 2달간을 그랬습니다. 가끔 어쩌다 전화가 연결이 되어도 좀 어두운 목소리로 자기가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끊기가 일쑤였습니다. 평생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당연히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는 날이 더 많고. 요새 정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니? 얘가 영 전화도 안 받고 가끔 받아도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요즘 좀 학원 일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제가 잘 위로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위한테 물어보니 학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위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가도 딸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제 전화를 피하는 건지 뭔지 아예 목소리 한톨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딸이 원장으로 있는 학원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야? 놀란 얼굴로 저를 보는 딸을 마주하는데 아니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예쁘던 딸이 못 본 새에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가 눈 밑은 퀭하니 시커멓고 볼살도 다 꺼져 있고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딸을 끌고 나와서는 학원 근처 카페에 가서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대체 왜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됐는지. 너는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거 생각도 못해? 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좀 그래서. 요즘 좀 그런 게 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건지 똑바로 이야기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해결이 가능한 거면 엄마가 어떻게든 해주던지 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딸과 이야기하라는 저. 둘이서 몇십 분을 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다고 술을 두자 그제서야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딸이 꺼낸 이야기는 이전에 사위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을 차려주고 몇 달간은 저한테 전화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위가 무척이나 잘해줬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요. 정말 딸아이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게 할 기세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그랬다는데 몇 달이 지난 이후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여보, 오늘은 저녁 몇 시에 해줄 거야? 정은아, 이제 너도 네가 식사 한 끼 정도는 차릴 때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사위가 먼저 집안일이며 뭐며 솔선수범했던 거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위도 일을 하고 본인도 일을 하는 맞벌이다 보니까 사위 말대로 몇 번 정도는 스스로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딸아이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사위는 자기가 원래 하던 빨래며 설거지며 아예 모든 집안일을 딸아이에게 완전히 넘겨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보, 원래 설거지는 당신이 했잖아. 같이 사는 부부인데다가 맞벌이인데 집안일에 내 거, 네 거가 어딨어. 그리고 나 요새 바쁜 거 몰라? 당신이 좀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 사위는 이제 딸아이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놓고 큰 소리를 내면서 타박을 주기도 하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이 바빠서 잠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도 소용이 없다더군요. 보통 병원이 닫는 시간이면 칼같이 들어오던 사위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병원이 닫고도 남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다가 밤늦게 술 냄새를 풀풀풀 풍기며 들어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너무 속상해. 평소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야. 결혼 생활 다 이런 거야? 우는 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강서방에 요새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너도 마음 아프고 그렇겠지만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 강서방이 너한테 좀 잘했니? 분명히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너도 아내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렴.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문제에 딸 편을 안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딸아이가 조금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지간하면 딸아이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사위가 제 앞에서 보인 모습이 너무 진심이었기에 차마 딸아이 편만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위의 행동이 절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딸아이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잠깐 방황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딸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사위의 모습이 맞다면 말이죠. 그렇겠지. 그래, 엄마 말대로 내가 마음 잘 잡고 있어야지. 딸아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한 듯한 얼굴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도 딸아이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딸아이가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어서 엄마로서 속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나아질 테니 더 이상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위를 믿어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딸이 그날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저는 둘이 알아서 잘 풀었다고 지레짐작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딸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니,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강서방이랑 같이 왔어? 아니면 혼자 온 거야? 엄마, 나 어떻게 살아 이제?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엉엉 우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청소기를 내던진 채 딸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십 번을 물어도 애가 엉엉 우느라 제대로 답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랜 끝에 딸아이가 간신히 눈물을 멈추고 조금 훌쩍거리더니 가방에서 약봉지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약봉지만 봐서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정신과더라고요. 나 요새 우울증 약 먹고 있어. 정은아, 너 대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엄마, 나도 제대로 사랑받고 싶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묻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우는 이유는 사위 말고는 원인이 없었으니까요.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이렇게 우는 걸 보려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부모인 저조차 애지중지 귀하게 다루느라 한평생 나쁜 꼴 한 번 보인 적 없는데 그런 귀한 딸을 데리고 갔으면 부모인 저보다 훨씬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대체 사위가 뭐라고 다니길래 애가 이 지경까지 된 건지. 그런데 뒤이어 딸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 사람 바람도 피는 것 같아. 가끔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겁이 나서 묻지도 못하겠어. 엄마, 그 사람 바람 피는 거면 어떡해? 뭐라고? 바람? 바람이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어요. 전 그 길로 사위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강서방을 찾아가 다짜고짜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어요. 환자가 있던 말던 간호사가 있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 뭐하는 놈이야 대체? 장모님. 뭐하는 놈이냐고. 내가 자네 병원 차려주고 이 정도 해준 건 다 내 딸한테 잘하라고 한 걸세. 근데 뭔데 내 딸 눈에 이리 눈물 나게 하는가? 자네 그리고 바람 피는가? 바람 피냔 말에 사위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전 그새를 놓치지 않고 더 몰아붙였어요. 바람 피냐고 당장 솔직하게 말하게. 이 병원 인근 CCTV 다 뒤지기 전에. 장모님, 오해입니다. 제가 무슨 바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해이세요. CCTV든 뭐든 뒤지셔도 돼요. 맹세코 아닙니다. 사위는 제 말을 딱 잡아댔습니다. 죽어도 아니라고요. 자기는 그런 망나니 같은 짓 하지 않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딸 말을 들은 이상 제게 사위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분히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지만 딸아이 가진 부모시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자식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되더군요. 허나 사위는 침착하게 제 손을 잡으며 정말 아니라고,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위는 저를 잠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거듭 진심 어린 얼굴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요즘 병원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정은이에게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게 죄송합니다. 자네, 그 말 지킬 수 있는가? 나한테 약속할 수 있어? 네, 그럼요. 약속드립니다. 사위의 사과가 거듭되자 저도 조금 마음이 풀렸나 봅니다. 사위에게 약속을 받곤 다시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딸아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보자니 가슴 한쪽이 꽉 막힌 듯 답답하긴 했다만 일단은 딸아이를 달래는 게 우선이었기에 차분히 말을 전달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알아듣게 얘기는 잘했다. 근데 부부 사이는 몰라. 강서방이 만약에 또 그러면 그때는 강서방이랑 이혼해라. 내 이전에는 강서방이 금방 마음 다잡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만 지금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꼴을 보니 계속 이런 결혼 생활 유지하면 너만 갉아먹는 일이니까. 알겠지? 그런데 딸아이의 말은 예상 외였습니다. 순순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서 저를 설득하려 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엄마. 나 남편 없으면 안 돼. 나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지금은 비록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어쩌면 그렇게도 미련한지 사랑에 빠진 딸은 엄마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딸이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좋지 않아서 괜히 자극하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품에 안고 다독여준 뒤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저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딸 걱정에 시름시름 앓듯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아이고, 언니,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얼마나 마음 아리를 했으면 같이 스포츠 센터를 다니던 동생이 어느 날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딸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제 얼굴 상하는 건 괜찮았어요. 그저 딸만 괜찮았으면 됐죠. 그러다 저는 딸의 안부를 물을 겸 전화를 해보았어요. 근데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순간 덜컥 걱정이 되었어요. 갑자기 정신과 생각이 나면서 혹시나 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은아, 엄마다. 부재중 보면 전화해라.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안심이 안 되었어요. 결국 저는 딸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허나 거기도 딸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강서방네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래서 일단 저라도 나서서 강서방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차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꼴을 볼지 몰랐죠. 택시에서 내려서 열심히 걷는데 문득 옆눈에 익숙한 얼굴이 걸렸습니다. 휙 돌아보니까 강서방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있는 강서방, 그리고 강서방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여자 하나. 예전에 병원 개업 후 몇 번 정도 찾아갔을 때
강서방이랑 유독 사이가 좋아 보이던 간호사였습니다. 사이 병원의 치과 간호사가 한 명뿐인 건 아니었지만 전 유일하게 그 간호사만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생긴 것도 연예인 같고 해서 눈길이 간 건데 점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간호사가 눈앞에서 제 사위 팔짱을 끼고는 아주 어깨에 얼굴을 비벼대고 난리를 치는데 사위는 누가 봐도 해벌쭉한 얼굴로 간호사 볼을 꼬집더군요. 전 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대며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이런 망측한 자식이! 사위는 절 보더니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올려진 물병을 들고 사위와 간호사 얼굴에 뿌려버렸고요.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딸 놔두고 바람피고 있던 사위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사위 팔짱을 끼고 있던 간호사는 깍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눈치를 보다가 불이 나게 커피숍 밖으로 나갔고 사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너 나한테 뭐라 했어? 바람 안 핀다며? 맹세코 아니라며? 내 면전에 대고 거짓말까지 해? 너 내가 민사소송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병원 차려준 돈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집 자식을 기껏 선심 써서 딸아이가 좋아한다는 거 하나 보고서 받아들여줬더니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런데 이어지는 사위, 아니 그놈의 말은 정말이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분에 못 이겨 크게 씩씩거리는 숨마저 멈추게 했죠. 가난한 집 자식이요? 장모님, 저 의사예요.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장모님 돈이요? 장모님 솔직히 이제 가진 거 없으시잖아요. 저 병원 차려주시고 남은 돈 얼마 있다고 이런 생색을 내시고 저를 함부로 대하세요?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 했나? 다 들으셨잖아요. 뭘 또 묻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놈은 살짝 웃으며 자기 옷에 묻은 물을 털어내었습니다. 기가 찬 멍한 얼굴로 그놈을 보고 있는데 그놈은 병원 개업시켜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 병원 운영하는 건 자신이라며 이제 말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바람핀 주제에 그걸 장모에게 걸리기까지 한 주제에 그런 말을 씹으려대는 건지 화가 나 소리소리 지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갑자기 자기 힘으로 저를 끌고서는 커피숍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근처 골목길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더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정은이 아픈 거 아시죠? 지금 이혼하면 정은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정은이한테 잘할게요. 지금 자네 나 협박하는 건가? 내 딸 죽을 거니 이혼 안 한다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은요. 어디 한번 어머님 뜻대로 해보세요. 걔가 죽나 안 죽나. 분명 저 아니면 목이라도 멜래요. 바람핀 건 죄송해요. 하지만 눈 감아주세요. 전 그 자리에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의 뺨을 한 번 더 올려붙였습니다. 허나 이놈은 맞아도 아프지도 않은지 계속 실실대며 어디 제 뜻대로 해보라고 저를 비웃더라고요. 정말 가면 속의 얼굴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런 가증스러운 놈을 내가 도대체 왜 믿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 속에서 정말이지 천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너 같은 인간 쓰레기랑 결혼을 해서 내 딸이... 어머니,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놈은 뻔뻔하게 커피까지 들고 제가 차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그만 저도 무릎이 꺾여 길거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저를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웠지만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지자 어떤 사람이 절 벤치에 앉혀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몇 시간을 벤치에서 찬바람을 맞으니 눈물이 좀 멎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죠. 제일 분했던 것은 사위 말대로였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저와 대화를 할 때
사위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딸아이가 생각이 나서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엄마, 오늘 혹시 그 사람 만났어? 어? 그 사람이 그러던데 엄마가 병원 찾아왔다고. 무슨 말 했어? 걔가 그러디? 그놈은 뻔뻔스럽게도 제가 왔다는 보고까지 딸에게 한 이후였죠. 저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행위가 분명했어요. 정은아, 너 그 사람이어야 하니? 응? 무슨 말이야? 강서방이어야 하냐고. 이혼할 생각 없는 거니? 엄마, 내가 그 사람이랑 왜 이혼을 해? 요즘 그래도 나한테 화도 덜 내고 술도 잘 안 먹어. 날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딸 목소리가 오랜만에 밝다 싶었는데 그런 이유였어요. 입 밖으론 정말 참담한 한숨만 나오더군요. 알겠다 하며 일단 전화를 끊고 집에 와서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사위가 설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바람을 피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전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지 그러다 밤늦게 그놈을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 난 못 본 거일세. 하지만 또 한 번 그런 장면 보였다가는 그때는 정은이가 아무리 힘들어하더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랑 우리 정은이 헤어지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게.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며 뒤돌아서더군요. 네, 저는 결국 딸아이 상태를 고려해서 사위의 외도를 한번 눈감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넘어가는 외도라니. 얼마나 가슴이 쓰리던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어요. 허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놈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절 조롱하는 미소부터 웃음까지 어떻게든 딸과 이혼시켜야 했어요. 그런 악마놈과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그 일이 있고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딸아이가 또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혹시 사위가 바람핀 것을 알고 있나 싶었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민호 씨가 말도 없이 외박을 했어.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외박을 해가지고 내가 제발 외박을 할 거면 연락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안 들어줬어. 나 어떻게 해야지? 나 죽고 싶어. 제 어깨를 붙잡고 딸이 펑펑 우는데 저는 심란한 마음에 숨만 쌕쌕 쉬었습니다. 딸아이가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 데다가 본인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엄마인 제 입장에서 뭘 어떻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것 같았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제가 참지 못하고 그놈에게 전화를 했는데 글쎄 그놈의 전화를 어떤 여자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강민호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자기야. 자기 장모님인가 보다. 받아봐.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여자친구랑 있느라요. 무슨 일이세요? 얼른 말씀하세요. 바빠서요. 이런 망측할 놈을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선 그 간호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얼른 씻고 와. 하는 말이었는데 제 숨이 다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태연하게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놈이나 그 상간녀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죠. 저는 소리칠 힘도 없어 그냥 전화기를 벽에 던져버리곤 숨을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제 삶에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신이 내게 이런 시련을 준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밥도 못 먹고 딸 전화도 받지 못하고 있자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딸에겐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그저 고개만 내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이혼하는 게 나을까?
제가 왜 그런 충동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딸아이 눈동자를 보며 엄마를 생각한다면 부디 그리 해달라 말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충격을 받을 걸 감안하고서라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놈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도요. 물론 입을 떼긴 쉽지 않았어요. 허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도 저도 제명에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 딸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어요. 그 말을 듣자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나한테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 하더군요. 엄마, 그간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나약한 딸도서 엄마가 고생이 많았네. 이제부터라도 나 정신 차릴게. 정은아. 딸의 반응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행여나 죽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 엄마를 위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걱정이 눈 놓듯 풀어지며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도 제 등을 토닥이며 똑같이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그 후 저와 딸은 그놈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흥신소에 의뢰해 이놈이 바람피는 행각을 모두 찍어달라 했습니다. 이혼할 때 유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딸과 저는 그놈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실실대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딸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도 모르고요. 그 꼴을 보니 웃음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당신도 와 있네? 무슨 일이야? 요즘 집은 왜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엄마랑 같이 있느라고. 당신 여기 와서 이 사진들 좀 확인해 볼래? 사진? 곧이어 그놈은 우리가 찍어둔 사진을 보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당신 우리 엄마 협박했다며. 내가 당신 아니면 목 맬 거라고. 그래서 바람핀 거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며. 근데 어쩌니? 나는 당신 아니어도 되는데. 너 같은 분리수가 안 되는 인간 쓰레기를 내가 왜 지금까지 끼고 살았는지, 아쉬워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날 건드리는 건 괜찮았어. 근데 우리 엄마를 건드리는 건 안 돼.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우린 이혼이야. 딸은 그리 말하곤 이혼 위자료 두둑히 받아낼 거고 당신 병원 영업 못하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딸이 그렇게 그놈한테 거침없이 자기 할 말을 다 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놈의 얼굴은 딸의 말과 함께 천천히 구겨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소송에서 승리해 위자료를 잘 받아내었고 덤으로 그놈이 바람핀 사진들을 고스란히 그놈의 부모님께 전달해드렸죠. 저에겐 한때 사돈 어른들이셨죠. 사돈 어른들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믿을 수 없는 얼굴로 경악하셨고 저희 딸에게 사과의 말을 연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은 이 못쓸 놈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던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은 우울증을 잘 딛고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드디어 숨쉬는 기분으로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고역이고 고통이었는데 이런 날이 이렇게 금방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우리 딸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위해 아픔을 훌훌 딛고 일어난 우리 딸 정은이. 엄마가 무척 사랑하고 사랑한다. 앞으로도 힘든 날 또 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줄 테니 함께 극복하자꾸나.